옛날 어느 마을 과부마님 금자는 여종 춘심이와 집을 나서게 되었다. 바로 개울 건너 마을에 있는 비단집에 가기 위해서였는데, 그런데 전날 비가 많이 와 물이 많이 차올라서 건너기가 힘든 것이었다. 마님, 어제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개울을 건너기 어렵겠는데요. 미련한 것, 잠시 기다려보거라. 금자의 말대로 이런 대목을 동네 사내들이 놓칠 리가 없었다. 그것은 바로 개울을 업어서 건네주고 엽전 몇 푼 받는 일이었다. 저기 사내들이 몇 있으니 한번 골라보자꾸나. 첫 번째 사내는 어깨도 쩍 벌어지고 힘이 좋아 보이는 게 누가 봐도 단숨에 개울을 건널 것 같은 활기가 보였다. 두 번째 사내는 얼굴이 반반한 것이 첫 번째보다는 힘은 없어 보이나 엎여 있으면 황홀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세 번째 사내는 죽도 못 얻어먹고 다닌 것 같이 피골이 상접한 것이 업고 개울을 건너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개울을 건너려면 셋 중 한 명을 골라야 하는데 과부금자는 세 번째 사내를 고르는 게 아니던가? 그래, 저 삐쩍말은 세 번째 사내에게 업혀 건너자꾸나. 이에 궁금해진 여종 춘심이가 물었다. 아니, 마님, 왜 하필 저 사람을 골랐어요? 힘도 없어 보이고 제대로 건너기나 하겠어요? 얘야, 모르는 소리 말거라. 너가 어려서 아직 잘 모르는구나. 내가 유심히 둘러봤거든. 그런데 글쎄, 세 번째 사내가 엄청난 걸 가지고 있더라고. 예, 그게 뭔데요? 글쎄, 손가락 하나가 엄청 굵고 크더라고. 아마 신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뜻을 이해한 춘심이는 과부마님의 안목에 감탄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셋째 사내에게 업혀 개울을 건너게 되는데, 아니, 마님, 이게 어찌 된 건가요? 왜 이렇게 엉덩이가 아픈가요? 시끄럽다 이거사. 내가 그놈이 두 손 다 손가락이 굵은 줄 알았더냐. 그렇게 금자와 여종 춘심이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 대감댁 김부인은 심술 굽기로 소문난 여인이었다. 그날도 집에서 약간 모자란 머슴인 석두나 데리고 놀려볼까 하고 부르는데, 석두야, 야 이놈아, 이리 좀 와보거라. 네, 주인마님 부르셨습니까요? 내 나이가 올해 몇이더냐? 네, 18입니다요. 그래, 그럼 여자 저고리는 좀 풀어봤느냐? 아니, 뭐라고요? 여자 저고리를 왜 푸나요? 자기 저고리는 자기가 풀어야지요. 허, 이런 미련한 놈 같으니라고. 사내놈이 진정한 인생의 재미를 모르는구나. 그래, 그럼 혹시 내 놈 가랑이 사이에 달려있는 그것은 얼마만 하냐? 아, 그것이요? 뭐 대충 밭에서 본 구렁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무엇이라, 구렁이? 내 이놈, 구렁이가 뭔지 알긴 아느냐? 좋다, 그렇다면 이따 밤에 내 방으로 찾아오거라. 내 그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겠다. 만약 거짓이라면 나를 희롱한 죄로 곤장 맞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제가 왜 마님한테 거짓을 말하겠습니까? 분명 밭에서 본 구렁이랑 똑같이 생겼습니다요. 구렁이 틀림없지, 미꾸라지가 아니고. 그런데 마님, 그걸 왜 확인하려고 하십니까? 그것은 그냥 오줌 눌 때나 쓰는 것인데. 아니다, 또 쓸 곳이 있단다. 내 그걸 오늘 밤 너에게 자세히 알려줄 테니 두고두고 은혜를 갚도록 하여라. 이에 석두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아, 마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요. 내 이놈, 방금 전까지는 모른다 하지 않았느냐? 생각해보니까 저는 오줌 눌 때나 쓰는데 대감마님께서는 오줌 눌 때도 쓰시고 순자랑 덕자 말자가 말 안 들을 때마다 방에 불러서 혼내줄 때도 그걸 쓰시더라고요. 기집애들이 어찌나 혼나던지 막 울고불고 살려달라고 난리더라고요. 무엇이라고? 내 이놈, 석두! 어서 곤장 맞을 준비하거라. 이놈이 어디서 거짓말을 해? 마님, 정말입니다요. 본대로 말한 것뿐입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놈아, 대감의 그 바싹 말은 무말랭이에 누가 울고불고 한단 말이냐?
옛날 어느 시골에 금실좋기로 소문난 초시 영감 내외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초시 부인은 더할 나위 없이 곱고 정숙한 여인으로 소문이 나 있어서 사람들은 그녀를 볼 때마다 정숙함을 칭찬하기에 바빴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번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밤만 되면 초신의 집에서 젖소부인 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다. 마을 총각들은 모일 때마다 쑥덕거리며 이런저런 잡담을 늘어놓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궁금해지기만 했다. 아니 소문 들었소. 조씨 부인이 젖소 부인이라니. 나도 듣기는 들었는데 그게 무슨 소리요? 사실 초시 부인의 가슴은 그리 풍만한 편이 아니었다. 그런데 젖소 부인이라니?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총각 한 명이 궁금증을 참지 못해 밤중에 몰래 초신의 집에 숨어 들어가 그 비밀을 밝혀내기로 하였다. 너무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네. 꼭 비밀을 알아낼 것이야. 그렇게 그 총각이 방문 틈으로 몰래 상황을 훔쳐보게 되었다. 초시가 지친 목소리로 부인에게 말했다. 나도 이젠 늙었나 보구려. 벌써 지치는 걸 보니. 아이, 몰라요. 부인이 아양을 떨어대면서 재차 남편의 품속으로 파고들었다. 김초씨가 그런 부인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말했다. 그걸 또 하자는 말이요. 이젠 그만 잡시다. 아이, 싫어요. 부인 생각이 정 그렇다면. 초씨가 부인을 다시 품에 안았고 둘은 한동안 운후의 정을 나누는가 싶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김초씨는 이내 녹초가 되고 말았다. 아이쿠, 이젠 그만 날 좀 놔주구려. 내 이러다간. 초씨가 사정했지만 부인은 그런 남편의 말을 무시한 채 더욱 맹렬한 기세로 달려들었다. 마침내 체력의 한계에 다다른 초씨 영감은 여차하면 자기가 목숨을 잃고 말겠구나 하는 생각에 그만 비명을 내지르기 시작했다. 그만하시오. 부인, 그만. 내가 졌소, 부인. 졌소, 부인. 내가 졌소, 부인. 옛날 어느 고을에 이씨 성을 가진 한 내시가 있었는데 이 내시의 아내는 색을 밝혀 남편 몰래 다른 사내와 정을 나누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탄로날까 두려워하여 미리 남편인 내시에게 말하기를. 남들이 말하는데 아기를 가지게 될 때에는 부부간의 사랑이 보통 때보다 갑절이나 더 하다고 합니다. 제가 요즘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갑절이나 늘었으니 생각건대 혹시 아기를 가지지 않을까 합니다. 부인,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 내시들은 물건이 잘려 정상적인 잠자리를 할 수가 없으니 어찌하겠소? 이에 아내가 말하길. 여보, 제가 어찌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헌데 제 생각으로는 대나무를 잘라 대롱을 만들어 당신의 잘라진 물건의 뿌리에 붙여대고 그 대롱을 제 다리 사이에 넣어 잠자리를 하면 아기씨가 대롱을 통해 제 몸속으로 들어와 반드시 임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시는 아내의 말이 그럴듯하여 매일 밤 아내의 말대로 실천하였다. 여보, 이렇게 접촉하니 실제로 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난 별로 기분이 좋지 않지만 아내가 좋아하니 계속해보는 수밖에. 그리고 한 달쯤 지나 아내가 말하길. 여보, 제가 정말로 임신을 하였습니다. 이에 내시 씨는 너무나 좋아서 친구 선비들을 불러 자랑을 했다. 이보게들, 나 같은 내시들이 자식을 못 낳는다고 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라네. 잘만 하면 내시들도 얼마든지 자식을 가질 수가 있다네. 내 아내가 이미 임신을 하였다네.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친구들은 이 씨가 속은 것이라고 하며 웃었다. 이에 이 씨가 말하길. 그러니까 아내의 말에 의하면 대나무로 이렇게 저렇게 하면 임신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 뒤 아내가 아들을 낳게 되자 이 씨는 기뻐하면서 다시 친구들을 불러 자랑했다. 이 아이는 나의 성을 따라 이 아무개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다네. 그 말에 친구들이 웃으면서 아니 이 사람아, 그 아이는 대나무통으로 임신하였으니 이 씨가 아니라
죽시라고 해야지 왜 이시라고 하는가? 하면서 놀려대니 이에 이 씨가 노하며 말하길. 아니 그러면 자네 아이의 성씨는 자씨인가? 옛날 어느 마을에 순자라는 여인이 자식이 생기지 않아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그래서 영험하기로 소문난 남근바위에서 10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비는데 비나이다, 비나이다.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만 내려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100일째 되던 날 그 정성을 가엾게 여긴 신령이 나타나는데 내 정성이 기특해서 내가 왔노라. 신령님이십니까? 제 서방님이 3대 독자인데 대가 끊길 노릇입니다. 제발 아들 하나 점지해 주십시오. 그래 귀한 대가 끊기면 안 되지. 자 어서 자리에 눕거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않겠느냐. 내 서방은 씨가 없느니라. 그래서 아들을 낳게 내가 도와주마. 내 비록 일이 보여도 매일 산삼무침에 장어만 먹으니 걱정 말거라. 어머머. 그렇게 순자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게 되었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자식이 없던 순자의 친구 춘자 역시 100일 동안 남근바위에서 비는데 비나이다, 비나이다.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만 내려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내 정성이 기특해서 내가 내려왔구나. 신령님이십니까? 아니요, 지나가는 마실 나온 노인이요. 밤 공기가 참 좋네. 신령님 맞구만 뭘. 신령님, 제 서방님이 7대 독자인데 대가 끊길 노릇입니다. 제발 아들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뭐라, 7대 독자면 그냥 지나치기 힘든데. 부탁드리옵니다. 그럼 자리에 누울까요? 이에 잠시 주저하던 신령이 입을 여는데 아니다, 그냥 뒤 돌 거라. 절대 뒤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네, 신령님. 근데 저도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그래, 말해보거라. 이왕 하는 김에 비단장수 김서방으로 변신해주면 안 되나요? 그렇게 춘자도 이듬해 아들을 낳고 소방 맞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 옛날 어느 집에 한 여종이 있었는데 그 자색이 매우 아름다웠다. 그래서 여종의 주인집 아들이 수시로 여종의 방에 와서 동침을 하곤 했다. 어느 날 밤 주인 아들이 아내와 함께 자다가 아내가 깊이 잠든 틈을 타서 슬며시 행랑 여종의 방으로 건너갔다. 이때 그의 아내가 잠이 깨어 살금살금 남편의 뒤를 밟아 문틈으로 엿들으니 여종이 남편에게 하는 말이 서방님께서는 어찌 흰떡 같은 새아씨를 놔두시고 하필이면 이렇게 못난 저에게 오셔서 이리 못살게 구십니까?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에 남편이 여종에게 말하길 새아씨가 흰떡과 같다면 너는 산나물과 같으니 음식으로 말한다면 떡을 먹은 후에는 반드시 산나물을 입가심으로 먹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라고 답하면서 드디어 서로 입을 맞추고 몸을 섞어 나누며 쾌락의 극치를 맛보는 것이었다. 이튿날 아침 아들 부부가 아버지의 방에 문안을 드리려 들어가 모시고 앉은 자리에서 아들이 갑자기 기침을 심하게 하는 것이었다. 요즘 제가 기침병에 걸렸으니 참으로 괴상한 일이옵니다. 라고 변명을 하니 며느리가 이 말을 듣고서 아들에게 그건 무슨 다른 까닭이 있을까요? 허구한 날 산나물만 너무 잡수시니까 그런 것이지요. 라고 눈을 흘기면서 말하였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니, 어디서 그 귀한 산나물이 생겼기에 너 혼자서만 다 먹었단 말이냐? 이런 불효막심한 놈 같으니라고. 하고 호통을 치니 아들이 당황스러워하며 말하기를 아버지, 그 산나물은 노인이 잘못 먹으면 목에 걸리는 수가 있다 하여 하는 수 없이 저 혼자만 먹었습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조씨 성을 가진 비장이 고을 수령의 명령으로 먼 마을에 중요한 심부름을 가게 되었다. 먼 길 오느라 수고하셨소이다. 오늘 하루 편히 쉬다 돌아가도록 하시구려. 그 고을 수령이 수고한 조비장에게 그날 밤 관기를 들여보내 함께 잠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 아리따운 기녀가 방에 들자 조비장이 기녀에게 물었다. 그래, 너의 이름이 무엇이더냐? 기녀는 다소곳이 앉아 비장에게 대답했다. 소녀의 이름은 운심이라 하옵니다. 비장은 기녀의 아름다운 얼굴을 보고는 흡족해하며 말했다. 운심이라, 너의 외모만큼이나 아름다운 이름을 지녔구나. 뜻하지 않게 아름다운 기녀를 곁에 두자 비장은 심기일전하여 그녀와 운후의 즐거움을 나누고자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런데 조 비장은 나이가 이미 60이고 먼 길을 오느라 피곤하여 자신의 물건을 세워보려 밤새 안간힘을 써보았지만 전혀 반응이 오지 않았다. 아니, 왜 이놈의 연장이 말을 듣지 않는 것이냐? 하지만 아름다운 기생을 만났으니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조비장은 운심의 소중한 곳을 만지며 자신의 물건을 접촉시켜 계속 문지르고 비벼댔다. 비장어른 어서 일을 시작해 주시지요. 저는 참을 수 없사옵니다. 운심은 한창 젊고 욕구가 왕성한 몸인지라 그만 먼저 흥분하여 왈칵 뜨거운 애액을 쏟아내고 말았다. 그러나 조 비장은 한참을 시도하여도 자신의 물건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말았다. 결국 조 비장은 운심의 몸에서 나온 축축한 체액이 손에 느껴지자 미안한 생각이 들어 슬그머니 뒤로 물러났다. 이거 정말로 미안하게 되었구나. 내 먼 길을 오느라 몸이 피곤해서 그만. 라고 하며 기녀의 이름과 자신의 성인 조라는 글자를 넣어 시를 하나 지어 읊었다. 운심무의 출수. 운심은 생각 없이 물을 쏟아내는데 조건 비지환. 조씨는 날다가 지쳐 그만 돌아올 줄 아는구나. 이에 화가 난 기녀가 아니 비장어른 그 조씨란 놈이 한 번도 나른 적이 없는데 도대체 언제 지쳐 돌아갔단 말이옵니까? 옛날 어느 마을에 대감댁 안주인인 이 부인은 넉넉한 살림에 자식 셋 모두 잘 키워 걱정거리가 없어 보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늘 막내 아들에게만 미안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 어머니, 서당에 다녀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배울 것도 없어. 내년부터는 혼자 공부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장하구나. 그래도 네가 머리는 아버지를 닮아서 정말 다행이구나. 근데 내가 늘 너에게 미안하구나. 어머니, 왜 자꾸 미안하다 하십니까? 낳아주고 길러준 것만으로도 감사하지요. 인물도 좋고 속도 깊은 막내 아들에게 이 부인은 미안한 이유를 말해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제 너도 15살이 되었으니 좀 있으면 장가가야 하지 않겠니? 그 생각만 하면 너에게 늘 미안하구나. 어머니, 무슨 말씀이신지요? 이어미가 장남 일복이를 가졌을 때 매일 밤마다 가지가 땡겨서 가지만 먹었단다. 그래서인지 일복이 바지 속에 가지만 한 것이 자리를 잡았지. 아무튼 정말 미안하구나. 어머니,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복이 형은 얼굴도 매주 같고 머리도 영 아니잖아요. 하지만 일복이 따라다니는 계집들이 동네 한 바퀴지 않느냐. 아,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희한하네요. 이 부인은 계속 말을 이었다. 그리고 말이다. 둘째 이순이를 가졌을 때 이어미가 매일 밤 수박을 2통씩 먹었단다. 네, 그래서요? 그래서인지 둘째 이순이 저고리 속에 수박만한 것이 2개 달렸단다. 아무튼 정말 미안하구나.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이순이 누님도 개구리 발가락처럼 생겼잖아요. 그래, 하지만 이순이 따라다니는 사내들 역시 동네 2바퀴지 않느냐. 아,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희한하네요. 근데 이어미가 널 뱃속에 가졌을 때 말이다. 네, 어머니, 말씀해 보시지요. 이상하게도 번데기가 당겨서 종일 번데기만 먹었단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어미는 내가 장가를 못 갈까 걱정이 되는구나. 그 말에 놀란 아들이 말하길. 아, 그렇군요. 어쩐지 이상하다 했는데 그것 때문이었군요. 아무튼 이 어미가 정말 미안하구나. 어머니, 그것 때문에 내 젖꼭지가 이렇게 큰 거였군요. 옛날 어느 두 명의 선비가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야심한 밤 산길을 가고 있었다. 이보시오. 소문 들었소. 여기 밤마다 귀신이 나와서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하던데. 예끼 이 사람아,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귀신은 무슨 놈의 얼어 죽을 귀신. 그런데 잠시 후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귀신이 나타난 것이었다. 오랜만에 인간을 두 명이나 만나다니 오늘은 포식하겠구나. 귀신의 말을 들은 선비들은 귀신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귀신님,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집에 홀어머니와 어린 자식들이 있습니다. 귀신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과거 시험에 꼭 합격해 부모님과 처자식을 돌봐야 합니다. 그렇게 선비들이 울며불며 애원을 하자 귀신이 제안을 하나 하였다. 좋다. 그럼 내가 제안을 하나 하지. 너희 두 명의 거시기 길이를 합해서 30cm만 넘으면 둘 다 살려주도록 하겠다. 그렇게 두 선비는 거시기를 꺼내놓고 안간힘을 써서 노력했지만 25cm밖에 되지 않았다. 둘 중 하나는 20cm였고 나머지 하나는 5cm였던 것이다. 하는 수 없구나. 둘 다 오늘 나의 밥이 되어야겠다. 아이고 귀신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귀신님, 살려주십시오. 선비들은 울며불며 다시 귀신에게 애원했다. 그 말을 들은 귀신은 할 수 없다는 듯 말했다. 좋다.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니 내 특별히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도록 하겠다. 거기 5cm짜리 놈은 살려줄 테니 그냥 갈 길 가도록 하여라. 귀신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20cm짜리 놈은 남아서 나랑 잠깐 볼일 좀 보고 가야겠다. 옛날 한 호걸 장군이 넉넉한 살림살이에 아무 어려움 없이 한평생 살다가 늙어 병이 들어서 의원을 청해 진맥을 부탁했다. 내 나이가 많아 기운이 쇠잔해져 병이 난 것 같으니 자네가 내 병을 고쳐주면 많은 보상을 하겠네. 이 말을 들은 의원이 방안을 한 바퀴 둘러보니 장군은 비단 이불을 덮고 누워있고 옆에는 아름답게 치장한 여인들과 각종 악기가 나열되어 있고 앞쪽에는 술과 고기가 차려진 상이 놓여 있었다. 의원은 아무 말 없이 진맥을 한 다음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다. 장군님, 잘 들으십시오. 병을 고치고 더 오래 장수하시려면 기생과 악기들을 모두 치우고 앞에 놓인 술상도 물리치셔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까이 하지 않으셔야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장군은 손을 좌우로 내저으며 말했다. 의원 양반, 내가 병을 고쳐 오래 살려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더욱 즐기면서 살고자 함인데 만약 이것들을 치우라고 하면 100년을 더 산다고 해도 하지 않겠네. 자네는 그냥 물러가게나. 그리고 며칠 후 옛날에 알고 지내던 선비 한 사람이 병문안차 방문하여 이렇게 말했다. 장군께서 마땅히 술과 고기를 물리치고 연부를 부지런히 하시면 극락세계로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에 장군이 큰 관심을 가지고 물었다. 이 사람아, 거기 극락세계에 가면 돼지고기와 술 그리고 예쁜 기생들도 있는가? 그런 것은 들어보지 못했으나 일을 하지 않아도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에 장군은 손을 내저으며 그만두게나. 나는 극락세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라도 그런 것들이 없으면 가지 않겠네.